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 외환 보유고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만큼은 특히 각별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제는 외환 보유고는 다다 익선. 이것이 부제입니다. 먼저 적정 외환 보유고에 관한 기존 경제학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적정 외환 보유고 달성 이후에 외환 보유고 쌓기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의 오해 내용입니다. 오해 요지가 이겁니다. 적정 외환 보유고만 달성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외환 보유고 쌓기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 그러니까 적정 외환 보유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어떤 비상사태로 수출이나 자본 유입 등에 의한 내생적 외환 공급이 완전히 경색되었다고 할 때, 어떤 비상사태로 전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출이나 자본 유입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 외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루트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색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외환은 있는데 들어올 외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외환 당국이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환율을 종전시킬 수준으로 유지시키려 한다면 이 기간 중에 얼마를 방출해야 되는가? 그 방출해야 할 보유 외환의 총액. 이것이 외환 보유의 적정 수준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 외환 공급이 막혔습니다, 지금. 예. 어디 IMF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자생적인, 내생적인 외환 공급이 완전히 경색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티게 되지 않습니까? 버틸 때 현재 환율 수준을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3개월 버티면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아니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외환 보유고의 크기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글로 쓰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요, 기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설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제학자가 그 나라의 한 4개월간 수입대금 지급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4개월간 버티면 된다. 4개월간 우리가 필수적인 수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석유도 사들여야 되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4개월 버티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IMF나 다른 나라에서 외화를 빌려줄 거다. 혹은 제공해 줄 거다. 이러니까 한 4개월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있으면 충당할 수 있으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4개월간 수입 대금 지급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다른 경제학자도 그럽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3개월간의 수입 대금에다가 그래도 외채이자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원금은 지급 못하더라도 외채이자 지급 수요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게 적정하다라고 반박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설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적정 외환 보유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외환 보유고를 평면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의 깊이가 깊지가 않으십니다. 평면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기존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외환 보유고의 성격은 그저 비상시에 쓰일 준비금의 크기일 따름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야. 비상시를 대비하게 보유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외환 보유고는 준비금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집니다. 그냥 비상시에 쓸 준비금이 외환 보유고가 아닙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외환보유고는 준비금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보실까요? 자, 어떤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외환을 많이 쌓았다면, 외환보유고 쌓기를 해서 보유 외환을 많이 쌓았다면 일반적으로 그걸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그 나라의 경제가 그 기간 동안 고환율에 힘입어, 보다 높은 환율에 힘입어서 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보유환을 많이 쌓았다면 그 쌓는 기간 동안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겠죠? 그럼 안 쌓았을 때, 쌓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니까 그 고환율 덕분에 혹은 그 고환율에 힘입어서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해진 걸까요? 바로 보유 외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듯 외환 보유고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부터 그 나라의 경제에 잠옷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준비금 이렇게 비상금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형성될 때 그 형성되는 과정 자체부터 그 나라의 경제에 잠옷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환 보유고를 마련하는, 형성하는 이 과정 자체부터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사정이 이런데 어찌 그 외환 보유고를 준비금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어찌 이런데 어떻게 그 보유 외환 내지 외환 보유고를 준비금 정도로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가 제시한 질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물어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환 보유고는 어떤 수준이 적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다익선입니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죠. 다다익선. 네, 이렇게 답하곤 하는데요. 제가 꼭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는 시험들에서는 저한테 강의받은 대로 답 안 써선 절대 안 됩니다라는 조언을 반드시 덧붙여야 합니다. 왜?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외환 보유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3개월간의 수입 수요 더하기 외채 이자 지급 수요 이걸 충당한 수준이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죠? 답을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다른 교수님들이 출제하실 때는 그분들이 원하신 답안지를 쓰시면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교수님한테는 정답이지만 실제로는 오답입니다. 실제로는 오답이죠. 네. 이거 제가 그냥 농담으로 덧붙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다익선입니다. 자, 물론 이제 과요불급이라고 과다, 많은 것은 오히려 있죠. 오히려 불급, 못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못 미치는 거다. 과다한 것은 오히려 못 미치는 거다. 못 미치기만 못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죠. 과요불급이라고 사실 보유 외환이 넘칠 정도로 많은 게 꼭 좋은 건 물론 아니죠. 이거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 외환 자체의 운용 수익률은 원래 외환 보유고 보유 외환은 유동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낮은 거죠. 유동성이 높은 외화 자산이 보유 외환이니까요. 수익성이 낮으니까 운용 수익률이 그다지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넘칠 정도로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외환 보유가 넘쳐나서 뭔가 불필요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외환 보유고 쌓기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외환 보유가 넘쳐서 아깝다면, 흘러 넘칠 정도로 해서 넘치는 부분이 아깝다면 그 흘러 넘치는 부분은 뭐에다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집어넣어야 한다? 네. 국부 펀드입니다. Sovereign Wealth Fund.
흘러 넘치는 부분은 이른바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외환보유고 쌓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외환보유고는 많은 맛이 좋은 겁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좀 덜어내서 국부펀드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럼 봅시다. 외환보유고 쌓기의 결과가 뭐죠? 외환보유고 더하기 국부펀드죠. 국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의 합계액을 보게 되면 대략 그 나라가 외환보유고 쌓기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외환보유고와 현재 국부펀드 그 잔액은 그 과거에 외환보유고 쌓기를 해서 쌓아놓은 그 부분에 운용수익이 좀 붙었겠죠. 외환보유고도 약간의 운용수익이 붙고 또 국부펀드도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 운영했으면 또 큰 수익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의 합계액은 그 운용수익까지도 포함된 거지만 대종은 뭡니까? 대종은 과거부터 외환보유고 쌓기를 해와서 그 원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의 합계액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나라는 그동안 외환보유고 쌓기를 꾸준히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나라들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봅시다. 이런 큰 나라들 보게 되면요. 산유 부국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산유 부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산유 부국은 크죠. 그런 산유 부국이 아니고 그런 나라들 아닌 나라들 한번 보게 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최소한 과거 어느 기간 동안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고속 성장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고, 당연히 미국 국채 등 해외 자산을 나름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거 어딘가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국채 같은 이런 해외 자산들을 나름대로 많이 보유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최소한 과거 어느 기간 동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고, 만약에 이 나라가 예전에는 외환보유고 쌓기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안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좀 주춤하겠죠. 그렇지만 과거 그 이전 기간 동안에는 과거에 열심히 외환보유고를 쌓는 동안에는 분명히 수출 호조에 힘입어가지고 고속 성장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실까요? 참고로 2019년 2월 말 현재 국별 외환보유고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사실 이거 인터넷으로 찾은 거예요. 외환보유고 국부펀드 통계가요. 조금씩 그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통계를 잘 안 만들어요. 국부펀드는 또 예컨대 2018년 5월달 기준으로 돼 있고, 외환보유고는 2019년 2월달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안 맞고, 또 제가 원하는 나라들이 빠져 있고, 이래서 사실은 좀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짜깁기 해서 만든 건데, 그래도 큰 틀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큰 틀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현재 2019년 2월 말 현재 국별 외환보유고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홍콩 포함해서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이제 홍콩의 외환보유고가 한 4, 5천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한 3조 좀 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일본. 스위스. 인구가 한 8, 900만 명 되죠. 아주 소국이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스위스가 무려 7,900억 달러입니다. 7,900억 불.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이니까 당연히 많겠죠. 4,800억 불. 오히려 산유국 치고는 적죠. 적은 편이에요. 왜 적은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4,800억 불.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이죠. 대만, 타이완, 중화민국이죠.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인데 편의상 그냥 일반적으로 대만이라고 부르니까 저희가 대만으로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대만 4,600억 불, 한국 4,000억 불, 인도 4,000억 불, 브라질 3,800억 불, 싱가포르 2,900억 불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나라에는 좀 빨간 글씨 써놨죠. 제가 빨간 글씨 쓴 나라들은 외환보유고 쌓기를 잘한 나라들입니다. 파란 글씨 쓴 나라는 외환보유고 쌓기를
예전에 잘 하다가 한동안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 언제부턴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나라들입니다. 아무튼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고 이제 일본은 소홀히 해왔지만 옛날에 쌓아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1조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에 수출 호조로 고도 성장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는 나라들이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국은 이거 말고도 그 2조 달러에 달하는 그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부펀드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4,800억 불은 외환보유고고, 별도로 엄청난 규모의 국부펀드가, 이거 뭐 산유부국이잖아요. 세계적인 산유부국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가 없습니다. 일본도 국부펀드가 없습니다. 외환보유 쌓기를,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없는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만 4,600억 불인데요. 한국은 4,000억 불이 외환보유고고,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한 1,000억 불 가까이 되니까 우리는 외환보유고 쌓기를 5,000억 불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외환보유고 쌓기 기준으로는 대만보다는 현재 많은 겁니다. 네,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 인구 550만에서 600만 정도죠. 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거주자 기준으로 외국인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그 싱가포르는 6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게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가 2,900억 불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지 않죠. 작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싱가포르는 국부펀드가 혹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국부펀드가 대략 7,600억 불 정도 됩니다. 외환보유고에 따블이 넘습니다. 국부펀드가.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쌓기를 아주 많이 한 나라입니다. 스위스, 작은 나라인데도 7,900억 불 갖고 있으니까 외환보유고 쌓기 열심히 한 나라고, 싱가포르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홍콩 하나만 보더라도 홍콩의 외환보유고 한 4,500억 불 내외 되고요. 또 4,000억 불에서 4,500억 불 내외 되고요. 또 국부펀드도 4,000억 불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이거 하나를 나라로 보더라도 그 외환보유고 쌓기를 많이 한 겁니다. 자,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과거의 어느 기간 동안, 지금이 아니더라도 최소의 과거 어느 기간 동안 외환보유고 쌓기에 따른 고환율에 힘입어서 고속 성장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대강 보실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죠. 한번 2018년도 수치를 볼까요? 2018년도 수치를 보게 되면요. 중국은 3조 6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조 달러 규모의 4개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외환보유고 쌓기는 전부 얼마입니까? 3조 6천억 더하기 2조 달러 하게 되면은 5조 6천억 달러죠. 외환보유고 쌓기를 5조 원 이상 했다는 뜻입니다. 운용 수익을 빼더라도 적어도 5조 원 이상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5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쌓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0만 인구 싱가포르는 국부펀드가 2개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2개 합치면 7,6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압도하는 거죠. 2배가 넘죠, 외환보유고에. 그럼 이거 더하면은 1조 몇백억 달러가 되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쌓기를 그 작은 싱가포르가 1조 달러 정도를 했다는 것을 이게 나타내 줍니다. 저는 이런 숫자들만 보면 어느 나라가 지금 잘 나갔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도요. 지금 이 빨간 글씨 써놓은 그 나라들은 그 잘 나간 나라들입니다. 파란 글씨로 쓴 나라들은 이거는 한때 잘 나갔다가 주춤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걸 제가 이 표만 보고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게 되면요. 저하고 이제 같은 시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같은 안목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예전에 아시아에 4마리 용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하고 대만하고 타이완, 대만 중화민국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엇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홍콩이 조금 앞서가고 이런 건 있었지만 하여튼 엇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 3만 2, 3천 불 됩니다. 그럼 그때 비슷하게 시작했던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불쑥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4만 불쯤 되나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6만 5천 불입니다. 한국의 더블 수준입니다. 한국의 2배 수준이에요. 저는 그 통계 안 보고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1조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 쌓기를 했고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펀드 합쳐서 5천억 달러 쌓았거든요. 인구 5천만이 넘는 한국은 외환보유고 쌓기 5천억 달러 정도 했고요.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는 외환보유고 쌓기를 한국의 2배를 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잘 나갔겠습니까? 당연히 싱가포르가 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봅시다. 2010년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진입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은 미국이죠.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3위가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이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은 멀었다. 적어도 2010년 되기 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적어도 2020년, 2030년 돼야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곱하기 국민소득 하게 되면 총규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구 곱하기 1인당 국민소득 하게 되면 총규모가 나오는데 일본은 중국에 비해 인구가 작고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워낙 일본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려면 아직도 10년, 20년 더 기다려야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 빨리 2010년에 일본을 밀어내고 G2,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이 요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분명 외환 보유고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흔들림 없이 외환 보유고 쌓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말 1978년 개혁 개방 이래 외환 보유고 쌓기를 거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외환 보유고 쌓기에 흔들렸던 것은 최근 몇 년간 약간은 추심했었습니다. 약간은. 예.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리커창이죠. 이극강 국무원 총리인가요? 예. 그분들이 조금 외환 보유고 쌓기를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외환 보유고 쌓기를 했고 과거부터 보게 되면 정말 거의 흔들림 없이 외환 보유고 쌓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도 그러면 외환 보유고 쌓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일본에 비해서 중국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한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일본을 밀어내는 겁니다. 빨리, 예상보다 빨리. 이 얘기입니다. 자, 일본 볼까요? 한때 부동의 외환보유고 1위국이었습니다. 예컨대 1960년대, 적어도 1970년대, 제 기억으로 1970년대에 제가 경제 관련 기사라거나 그런 책자들을 보게 되면요. 1985년 이전까지 1970년대 전후로 일본은 부동의 외환보유고 1위국이었습니다. 1위국. 2위국은 두 나라가 앞서가기 뒷서가기 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만과 서독, 웨스트 저머니, 지금은 독이 통일됐고요.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아주 압도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많았습니다. 2등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부동의 외환보유고 1위국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외환보유고 쌓기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보펀드도 없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아베 총리가
그 총리로 취임할 때 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국고펀드도 만들지 않을까 그랬더니 국고펀드를 안 만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외환보유고 쌓기를 등한시한 겁니다. 자, 과연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지금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아까 2019년 2월 기준으로 3조 5천억 달러죠. 한참 밀리지 않습니까? 한참 밀리죠. 한때 쌓아놨다가 1985년 이후부터는 등한시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쌓았습니다. 거기에 여기 드러난 거 말고도 2조 달러를 더 쌓은 거죠. 국부펀드가 있으니까. 일본은 국부펀드도 없습니다.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밀려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통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시사받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또한 한때 독일, 소독과 외환보유고 2위국을 다투었던 중화민국, 대만도 언제부터인가 그 쌓기에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만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부 펀드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대만을 갔을 때는 대만 경제가 활기가 있었는데요. 또 하여튼 최근 몇 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왠지 대만 경제가 활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그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외환보유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만을 딱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오피스트했던 나라들의 자, 2018년 1인당 GDP를 볼까요? 1인당 GDP.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정확하게 외환보유고 쌓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순으로요. 싱가포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 5천 달러, 홍콩 4만 8천 달러, 한국 3만 3천 달러, 대만 2만 5천 달러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싱가포르가 6만 5천 달러. 그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해온 제가 말씀드렸죠. 홍콩은 패그 환율제 쓰면서 고환율로 환율을 달러 대비해서 고정시켜 놓고서 고환율의 효용을 계속 누렸던 이런 나라라고 그랬죠. 외환보유 쌓기를 계속했습니다. 홍콩이 4만 8천 달러입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7이다, 8이다, 6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3만 3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 인구 600만이 안 되고 인구 800만이 안 되는 이 두 나라보다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작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환보유고가 아까 말한 대로 4천억 불이고 국부펀드가 1천억 불에서 5천억 불밖에 안 됩니다. 이 나라들은 이미 합치게 되면 1조 달러가 넘고 여기도 적어도 8천억, 9천억 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근데 한국은 그 정도 해놓고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부동의 외환보유고 1위국 일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적어도 2위국은 서독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서독이, 한때는 대만이 이러고 있던 그 대만이 지금 이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조금 좀 뒤처진 거죠. 뒤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시장의 비밀 중에는 이렇게 국가의 성쇠에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책에는 경제 이론서지만 시장의 비밀이 담겨 있고 국가의 성쇠에 관련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자, 1978년 개혁 개방, 가이거, 카이팡 이렇게 하죠. 가이거, 카이팡 아마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개혁 개방.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이나 리콴유 이거 이제 우리 식으로 이광효죠. 이광효. 중국 보통화, 중국 표준어로 하게 되면 리황야오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리콴유 그런 건 이분이 원래 아마 광동성, 거기가 이제 광동성 분들이 광동어를 싱가포르 예전에 썼으니까요. 광동어식으로 이걸 읽으면 아마 리콴유처럼 읽는 것 같습니다. 리콴유. 이광효 수상이죠.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리콴유, 이광효
총리 이래의 싱가포르처럼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 국익과 국민 전체의 부를 최우선시하며 일의 고행을 하는 것. 일의 고행. 이거 이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고집대로 하겠다. 사실 그 중국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의 고행한 면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뭐 미국이 뭐라고 그러고 뭐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IMF가 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그렇게 밀어붙였고 싱가포르도 그렇게 밀어붙였죠. 자, 이 방식은 꼭 칭찬만은 할 수 없지만 고도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도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한국이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1위 고행까지 모르겠지만 국익과 국민 전체의 부를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을까요? 국민 전체의 부를 최우선시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